유럽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단지 수학여행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직후 공항 게이트에서 집단 오열했고 불과 1년 뒤 12개 학교 2,400명이 같은 목적지를 택했다는 보고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일시적 감정이라 보기엔 너무 거대한 파장이었습니다. 자료 속에는 침묵, 반성, 그리고 익명의 친절이라는 기묘한 공통점이 반복돼 있었죠. 무엇이 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걸까요? 지금 그 비밀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안나 호프만입니다. 독일에서 교육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20회 넘게 유럽 전역의 교육 구조를 분석해왔고 수학여행 같은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여러 차례 논문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지난 3월 런던 교육청에서 보내온 보고서 한 통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 120명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죠. 귀국 직후 공항 게이트에서 집단 오열이 발생했고 1년 뒤에는 무려 12개 학교 2,400명이 같은 목적지를 선택했다는 기록. 처음엔 단순한 감정 소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선택된 비주류 여행지, 낮은 기대치,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아닌 동아시아라는 거리감 때문에 생긴 일시적 감동이라고요. 하지만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 수학여행은 흥분, 피로, 소란, 갈등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과 반성이 계속 나타났죠. 학생들의 감정 변화 곡선이 기존 연구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보고서 초반에 남겨진 모호한 단서였습니다. 한 한국 여성의 이름 없는 친절이라는 문장. 별 의미 없어 보였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오일 동안 10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정말 존재할까?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교육 효과는 측정 가능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례는 둘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저는 늘 구조를 봐요. 개인의 경험보다 시스템을, 일화보다 통계를 신뢰하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숫자도 명확했고 패턴도 반복됐으며 무엇보다 감정의 지속성이 기록돼 있었어요. 1년이 지난 뒤에도 학생들은 한국 여행을 언급했고 그 경험을 기준 삼아 진로를 바꾸기까지 했다는 후속 조사 결과도 첨부돼 있었죠. 검증이 필요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현장의 공기, 사람들의 태도, 학생들이 마주한 구체적인 순간들을 봐야 했어요. 그래야 이 현상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 했죠. 연구자로서 의심을 품은 채 결론을 내릴 순 없으니까요.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몇몇은 의아해했어요. 그냥 보고서를 인용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유럽 교육계 전체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검증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회의적인 시선을 담아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찌르는 듯한 밝음을 느꼈어요. 채광과 구조, 동선이 지나치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국제선 2,400명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할 것 같았죠.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여러 번 이용해봤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불필요한 혼잡이 없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 학생 무리를 따라다니며 길을 제시했고 직원들은 혼잡한 구역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흘려보냈죠. 연구자로서 저는 시설보다 행동을 봅니다. 그게 더 정직한 지표거든요. 부모 없이 온 10대들의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에도 그 인상은 계속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사람들이 질서 있게 서 있었고 카트는 제자리에 정돈돼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연구자의 눈에는 패턴으로 보였죠.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집단의 문화였습니다. 택시, 지하철, 공항철도. 표지 하나에도 불필요한 정보가 없었어요. 세계 언어로 간결하게 표시돼 있었고 색상 구분도 명확했죠. 길을 헤맬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버스 창밖을 내다봤어요.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가진 움직임이었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도 그랬어요. 차선을 정확히 지켰고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유럽에서는 교통 문화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탈리아는 혼란스럽고 독일은 규칙적이지만 경직돼 있죠.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유연했어요.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혼란을 예상했거든요. 인구 1,000만의 도시라면 당연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밀도가 높으면서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실이었죠. 사람이 많은데도 길이 막히지 않았고 소음이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항과 교통은 국가 이미지를 위해 투자하는 부분이니까요. 진짜 모습은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이죠. 다음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자료 속에 반복되던 그 복선, 한 한국 여성의 친절. 그 단서가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영어로 유창하게 안내했고 제가 연구자라고 밝히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서 건네줬어요. 지도, 교통카드 충전 장소, 근처 식당 목록까지요. 친절이 매뉴얼이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그 익명의 친절이요. 저는 그 예감을 붙잡은 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영국 학생들이 방문했던 공립고등학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그 학교였죠. 교문 앞에 서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외형보다 내부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교실마다 대형 전자판이 설치돼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실시간 이해도 분석 화면을 교사가 보며 바로 피드백을 주는 장면은 유럽에서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공립이었습니다. 무상교육 대상이었어요. 과학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개인 실험 장비가 학생 수만큼 갖춰져 있었고 현미경 영상이 교실 전체 모니터에 즉시 공유됐어요. 독일에서도 이 정도 환경은 김나지움 상위권에서나 볼 수 있죠. 이 학교는 특목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공립학교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무엇인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기본값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이 수준이 당연한 거였죠.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었어요. 한 수업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토론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질문을 던졌고 교사는 그걸 받아서 다시 확장했죠. 그들의 태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에 가까웠어요. 마치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짧은 면담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국가 기본 지원입니다. 모든 공립학교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립과 공립의 격차가 당연시되거든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좋은 시설에서 배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만 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출발선이 평등했어요. 최소한 시설면에서는요. 점심시간에 한 학생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래 희망을 묻자 그 학생은 이렇게 답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평범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는 체육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나눠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경쟁보다 협력이 눈에 띄었어요. 실수한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했죠. 승패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을수록 충격은 깊어진다. 영국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기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이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어떤 장면이 기다릴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고 기본이었으며 모든 아이들이 누리는 권리였죠.
그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한 교사는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교육은 과장됐습니다. 보여주기식일 겁니다. 그는 유럽 내부에서 오래된 편견을 반복했죠. 동아시아 교육은 지나친 경쟁,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다는 식의 말이었어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자로서 감정은 불필요했거든요. 누군가의 선입견을 깨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기록할 뿐이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은 억눌려 있을 거라고, 시험 점수만 높을 뿐 실제 사고력은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판문점에서 마주한 장면이 그 논리를 서서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차가운 공기, 1m 남짓한 테이블로 갈라진 두 체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경계. 저는 유럽에서 분단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베를린 장벽도 봤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어요. 학생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런 교육과 도시를 만든 나라라는 사실을요. 교사의 말이 점점 허공으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주장하던 겉모습만의 발전은 이 땅의 역사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고 의지였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그 교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전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표정도 달라져 있었죠.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터닝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 교사 안에서도요. 진짜 전환의 순간은 더 뒤에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사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명동이었어요. 분주하고 화려한 거리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학생을 찾아 30분 동안 뛰어다녔다는 그 기록 말이죠. 저는 그 장소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록 속 한국 여성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나이는 50대 후반. 단지 여권 안에 사진을 보고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거리 전체를 뛰어다녔다고 적혀 있었죠. 연구자로서 이런 사례는 보통 일회적 미담으로 분류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학생들의 감정 전체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그 이후부터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더군요. 소란이 줄었고 질문이 깊어졌고 감사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발생했어요. 한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상점 주인이 CCTV를 돌리고 주변 가게에 연락해서 결국 지갑을 찾아냈어요. 보상도 감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습관화된 선이라는 것을요. 제도는 복사할 수 있어요. 기술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였어요. 학생들을 뒤집은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다른 방식의 삶을 목격했어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책임을 나누는 방식. 그게 교육보다 강력했던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붙잡은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에 짧게 적었어요. 선의는 제도가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장이 다음 장면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국 학생들과의 환경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저는 관찰자로 자리 한쪽에 앉았어요. 재생에너지, 해양오염, 스마트팜. 주제는 모두 익숙했죠. 유럽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낯선 것은 논의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요약하고 제안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어요. 그들의 말투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책임이 있었죠. 마치 이 문제가 자기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영국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토론 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유럽에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실행 가능성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국 학생들은 곧 그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국적이 다름에도 자연스러운 협업이 이루어졌죠. 한 팀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다뤘어요. 한국 학생이 데이터를 제시하자 영국 학생이 유럽 사례를 보탰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이 두 사례를 합쳐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교육의 목표 아닌가요?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 가능한 답을 찾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배운 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표정이었어요. 그 학생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해 왔지만 한 여행이 학생의 인식 구조 자체를 뒤집는 장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 현상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 단 5일의 경험이 아이들을 재구성한다는 것.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이 아니라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남산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장에 남겨진 복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눈에 스친 익명의 친절. 그 단서가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분산된 선의가 도시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재건의 역사, 기술과 질서, 배려와 책임. 이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몸처럼 이어져 있었죠. 저는 이제야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친절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다시 개인을 키우는 순환이었어요. 영국 학생들이 공항 게이트에서 울었다는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 공항에 서 있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어요. 떠나는 순간 깨닫는 돌아갈 수 없는 경험.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목격한 뒤 옛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죠. 연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저 또한 잠시 멈춰 섰어요. 이 나라의 힘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압축돼 있었으며 오래된 의지의 잔열처럼 남아 있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했어요. 과시하지 않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죠. 복선 속 익명의 친절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초석이라는 것. 그 친절은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결국 국가의 힘이 됐어요.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그 삶들이 모여 이 나라를 만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기억으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안에 남았어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히드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영국 12개 학교, 2,400명 학생의 선택. 단 5일간의 경험이 세대를 움직였고 교육의 방향을 다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저는 결론을 서둘러 적지 않아요. 데이터가 충분해야 하고 검증이 필요하며 반례도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수학여행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식을 다시 써야 했어요. 이 여행은 견학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시설보다 마음이, 기술보다 태도가, 제도보다 시민성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죠. 한국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저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5일간의 전환 한국 수학여행이 유럽 교육에 던지는 질문. 서론부터 신중하게 써 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분석이 아니었으니까요. 교육 패러다임의 재검토였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교육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어요. 그리스 로마의 전통, 르네상스의 유산, 계몽주의의 정신.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의지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학기 독일 교육위원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수학여행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요.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를 경험하는 여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현장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이건 일회성 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죠. 어떻게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계속 추적해야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도시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장면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공항의 질서, 학교의 밀도, 판문점의 침묵, 명동의 친절, 워크숍의 협업, 남산의 야경. 모든 순간이 제 안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세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다른 방식의 성공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은 결국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제 연구는 달라질 겁니다. 더 넓은 시야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열린 질문으로 세계를 볼 거예요. 한국은 제게 그 출발점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상이 변해도 진실한 감동은 남습니다. 감동전선은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